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상승폭이 유난히 가팔랐습니다. 특히 충북의 종부세 납부 총액이 8배 넘게 뛰어오르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국면에 나온 종부세 논란을 두고 여당은 진화에 나섰고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폭탄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종부세 굉장히 예민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종부세 어떻게 부과를 하고 어디에 이 세금이 쓰여지게 되는지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신영환 교수님. 종합부동산세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뭐 잘못됐을 때 폭탄 맞았다 예기치 않은 거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정말 폭탄을 맞았죠. 왜냐하면 3년 전만 해도요, 충북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편 좋게 보면 내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종부세 부과 액수가 8.8배나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폭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부세라는 게 이제 1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억 원, 그리고 2주택 등등에서는 6억 원 초과일 때 이제 주택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토지분에 부과하는 거, 그리고 상가 같으면 80억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죠. 실제로 이 종부세가 지금 102만 명에게 이제 전국적으로 부과가 되게 됐고, 금액으로 보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약 8조 6천억 정도 되고, 전 국민의 숫자로 보면 약 1.7%의 국민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세율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많이 걷지만 이게 어떤 우리나라 전체 세수 규모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은데 사람들의 심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큰 상태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종부세는 사실은 지금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그 전체적인 세수의 액수나 이런 게 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뭐 이쪽에서 좀 너무 마치 무슨 폭탄을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그 종부세 대상이 시가 16억 원을 넘는 그런 그 1주택 경우는 충북에는 몇 채나 될 것 같습니까? 7채입니다, 7채. 그러니까 대상이 7채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37채 정도고 경남 같은 경우는 25채, 전북은 한 29채. 이 정도예요. 그런데 마치 뭐 막 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종부세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사실은 그 균형 발전적인 측면들이 되게 좀 강화돼 있어요. 서울이 거의 대부분 내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이. 그 얘기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땅값이 오르고 그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과세를 좀 하지 않으면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부세를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또 종부세는 걷게 되면 전부 지방세로 다 들어갑니다. 지방으로 다 가기 때문에 혜택은 지방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그 종부세를 내면서 내서 세수가 확보된 부분들은 지방으로 가게 되는 균형 발전적 측면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 것이다.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 102만 명 중에 서울 사람들이 48만 명이 내니까 실제 건 절반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지방세로 해서 각 지역에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뒤집어 보면 균형 발전 취지도 맞는데 또 서울 수도권이 또 오히려 더 이제 세수가 당연히 많고 가격 폭등하고 세액으로 보면 비중은 5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한 50% 좀 안 되고 세액은 그만큼 부동산 값이 더 비싸니까 그런 거라서 약간 근본 취지랑 좀 어긋난 면이 있고 이게 이제 수많은 국민의 갈등을 이제 야기하게 되죠. 부자만 잡는 거냐? 또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균형 발전 측면 어떤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냐에 대한 논란을 하여튼 많이 야기했고 우리 충청권에서는 우리 충북도 그렇지만 이제 세종이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부과된 사람이 세종은 11,000명이나 이제 해당이 되게 됐어요. 세종 인구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금액도 약 5.8배 정도 이렇게 이제 작년 대비 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종부세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배씩 이제 올랐다는데 어느 정도 늘은 건가요? 그 2021년도 종부세는 대상자는 작년보다 42%가
늘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사실은 94만 7천 명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한 2% 정도가 종부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전체 들어오는 세수는 5조 7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은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교부세로 지역으로 이제 전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도에 배분이 되는 이런 특징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1세대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간의 차이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1세대 1주택의 경우 시가로 약 15억 원 정도 됐을 때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부세를 안 내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낯선 세금이기도 해요. 예. 어떻게 신 교수님께서는 조금 네. 익숙한 세금이실까요? 뭐 아니 저는 부동산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서 네. 저도 종부세를 내지는 않는데요. 많이 이제 제가 어쨌든 경제 일자리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그 종부세 이제 그 매기는 그 기본 방법이 공시가격 현실화하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하고 마지막으로 세율 이렇게 놓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6억이다, 11억이다. 이게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70% 조금 못 미치든지 뭐 서울 같으면 거의 70% 선에 있고요. 지방은 조금 덜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적죠. 상대, 저 사람 당연히 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공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2030년까지 시가의 90%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항감이 굉장히 커졌죠. 네. 이 종부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신가요? 부동산 상승이 이번 종부세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뭐 언론에서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당연히 이제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었었던 분들의 저항감 이런 것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10여만 명에 비해서 12,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로 봤을 때 이건 확실하게 어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어쨌든 부동산의 어떤 집값 폭등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단적으로 이것만 보면 집값 폭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금방 알 수 있죠. 상한선이 기존엔 9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정청이 법을 개정하면서 11억 원으로 1주택의 경우에 그렇게 이제 이 기준을 바꿨잖아요. 그것만 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으면 2억씩이나 이제 기준가 12억이냐 11억이냐 하다가 이제 11억을 기준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폭등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생기지 않았을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아쉽다면 지역 간의 편차가 이제 그만큼 더 벌어진 거죠. 서울 수도권은 작년에 38만 명이 이제 부과가 됐었는데 올해는 48만 명. 서울 수도권은 10만 명이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 생긴 걸 보면 수도권의 집값이 그만큼 폭등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지금 물론 우리 청주는 12개월 연속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만큼 어떤 불균형 편차를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단순히 부동산 실정으로 종부세 이 부과 대상이 늘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뭐 서로 여야 간의 공방이 있지만 냉철하게 보면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세율 자체가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세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에 해당돼서 더 많이 늘었다. 사실은 올해 이제 정부가 초과세수가 19조 이상 지금 초과세수가 발생하는데 아마 이런 세율 높이고 하는 것들도 더 또 기여한 측면도 있겠다. 그러니 많은 분들은 왜 초과세수까지 발생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심리적 저항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이제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종부세 부담이 이제 많이 늘면서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무주택자 서민들이 세를 살면 종부세를 내는 집에 살 경우 이제 그대로 임대금에 포함이 돼가지고 내려온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우리 지역에서 법주사를 딱 들 수가 있습니다. 법주사가 4,600만 원을 원래 냈었는데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이거 달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2억 7천만 원을 이게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주사가 관리하고 있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상가들에게 그걸 나눠서 내도록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법주사를 둘러싼 이 종부세가 법주사에 어쨌든 부과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법주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사찰이 지금 조계종내에 있는 사찰이 다 걸려가지고 그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좀 따져봤더니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법인에게도 부과된다고 네, 하죠. 그래서 예, 법인과 단체 종합부동산세가 그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 처음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찰들이 다 거기에 대상이 돼 있고 사찰 산하의 땅에서 혹은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절에서도 어떻게 사찰에서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서 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이제 처음에 목표로 한 것과 이 관역을 놓고 이제 활시를 땡길 때 그 마음가짐 목표와 막상 가서 꽂히는 맞는 거는 엉뚱한데 꽂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종부세는 정말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과연 이게 진짜 뭐 부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런 게 완전히 시행을 하고 보니까 엉뚱하게 전이된다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세입자에게 이제 전가되는 부분인데요. 좀 전에 잘 그 예를 들어주셨어요. 처음에 원래 이런 걸 만들 땐 굉장히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투기를 억제하고 이런 거였는데 상당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를 타겟으로 했는데 상당수의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연립 빌라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옛날에는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혜택을 주다가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실상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붕 뜨게 된 거죠, 이분들도.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들어오게 되고 임대사업자, 임대법인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완전 폭탄을 맞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작 꽂힌 거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는 그래도 덜한데요. 전월세 상한제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전월세 상한제가 2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계약갱신을 기본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내년 8월이면 2년이 됩니다. 내년 8월에 계약갱신이 될 때 상당 부분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집주인들이 할 가능성이 있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계종은 조계종 종단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찰은 공익법인 등으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종부세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 신 교수님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관역을 향해서 분명히 목표했었던 곳에 쐈는데 엄한 이제 곳이 피해를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발빠르게 좀 극복을 해서 원래의 관역대로 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것도 이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종부세법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고 실제로 그 대한변협에서나 이런 데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헌법 소원도 지금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실까요? 네, 변호사님이 뭐 가장 잘 아실 분야지만 변협에서 이미 목소리를 냈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조세 법률주의인데 그러면 이제 국회 입법을 통해서 정확히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걸 이 부동산 가격도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든지 세율을 바꾼다든지 하면서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났잖아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법은 있는 그대로고 거기에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세율 이런 건 뭐 법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비판이고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응능과세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능력에 맞게 응해서 낼 수 있는 그거를 범위를 넘어서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후에 뭐 임대 사업자로 그 세를 받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해드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꽤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고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수입은 없고 그게 유일한 수입인데 거기다가 이제 종부세가 왕창 나오다 보니까 임대 수입 가지고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응능 과세 원칙에 좀 위배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세율이 바뀌고 막 하다 보니까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들로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은 어떻게 위헌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위원회 대상이라는 게 과세 대상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대상이 같다는 것 때문에 위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논쟁은 계속 되지만 한쪽에서는 위헌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여전히 이제 종부세에 대한 문제는 많은데 단지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게 종부세 폭탄, 과세 폭탄 이렇게 나오면서 정치화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법률적인 문제, 위헌의 문제나 이런 거는 법률가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는데 정치권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제가 잘 아는 동네 아주 어르신이 좀 가난하게 사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종부세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집도 없으신데. 그래서 너무 많이 언론에서 무슨 뭐 과세 폭탄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은 이런 측면이 있다. 이해는 갑니다. 이걸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차 소나타 한 대 세금 50만 원씩 내가면서 잘 타면서 왜 집은 수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 한 10만 원을 못 낸다고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어떤 정부가 잘했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잘했거나 혹은 어느 지역이 잘해서 올라간 그 땅값에 대해서 세금으로 부담을 좀 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종부세 폭탄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그 각자 여당 야당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야당 입장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 종부세 원래 근본 목표는 이제 투기를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자가 이제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유에 대한 과세의 저항으로 이렇게 이제 변질이 돼 있는 건데 한번 우리가 이제 우선 여야 공방을 떠나서 이 코로나 2년 동안 작년 1월쯤부터 이제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 약 2년 동안에 전 세계 OECD 선진국들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OECD 선진국들이 2년 동안 약 10개 나라가 이 세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종부세처럼 이제 재산세 관련한 보유세를 높인 국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춘 나라가 5개 나라고요. 그다음에 거래세, 우리 이제 매매, 양도 등등에 따른 거래세, 또 상속세 이런 것도 이제 돌아가시면 명의가 이전되니까 이제 넓은 범주의 이제 거래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래세를 높인 나라도 없습니다. 5개 나라는 오히려 낮췄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걸 높이게 됐을까? 세율 자체를 높이게 됐을까? 이런 측면도 한번 다시 봐야 되고요. 그런 나라들이 이걸 낮추면서 일자리, 소비 증진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보유세를 전면 폐지를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막 사고 팔고 아주 신이 났어요. 텍사스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뉴스에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야 공방은 있지만 분명히 여당도 이걸로 부자만을 잡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안 해버리면 3주택, 4주택 막 해가지고 뭐 투기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야당도 이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서 실제 이 종부세가 예를 들어 소비를 진작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돈이 돌게 만들어서 거래가 더 늘어나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진작되고 이런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효과를 같이 보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뭐 부자를 잡으니까 반대다. 사실은 의원님들 숫자에서 이 종부세 해당되는 분들은 다 상당수가 국회의원님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으로 이걸 서로 반대하고 공방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냈느냐 했더니 전체에 있는 인원 중에 3분의 2 가까이가 종부세 대상이고 언론사의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의 3분의 2가 또 대상이셨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종부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종부세를
안 내거나 혹은 왜곡시키는 혹은 너무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좀 국민들이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공약으로 어쨌든 종부세가 아니라 국토보유세 이런 형식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종부세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다. 물론 이제 이분은 조금 더 열려져 있는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부세를 덜 내게 하는 방향으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이 종부세와 관련돼서 그게 이름이 국토보유세든 무슨 세든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것을 없앴을 때 오는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워낙 크게 그 형평이 문제될 만한 것이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되고 수도권이 또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을 보게 되는 이런 문제여서, 이 문제는 좀 그런 그 과세 형평의 문제라든가 혹은 이런 거로 보기보다는 균형 발전의 문제라든가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그 공정함, 정의로움, 조세 형평, 조세 정의 이런 거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 뭔가를 보완을 하거나 개정을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이제 소위 공정 시장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아파트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그 기준 가격들이 층별로 호수별로 다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라도 뭐 황금 라인 뷰가 좋은데 이런 데 더 높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시세 70% 언저리에 있는 거를 90%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 조절, 정부에서 이제 그건 간평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지만 시기 조절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세율에 대한 조정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시장의 반응과 유기적으로 좀 조절하면 어떤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종부세 문제 이런 것들은 주택, 부동산 가격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부동산이 침체 내지 하락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 수요는 있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여야 후보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후보님은 학교 교사를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공약을 낸 적도 있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약간 특혜성이 있을지라도 공급 문제를 해결해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들 먼저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다 종부세 문제 이런 걸로 다 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근로를 통해서 얻은 수익 말고 그냥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혹자들은 불로소득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원론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언론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마치 무슨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언짢습니다. 국민의 입장으로. 그래서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종부세 부분은 잘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부는 종부세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투기와 관련 없는 실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종부세로 인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